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연준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갖는 의미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금리 향방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들여다보면 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죠, 상무님? 아, 네. 네. 사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몇 명이 반대를 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네.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네.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연준은 사실은 이렇게 2명, 3명의 반대가 나오는 게 거의 굉장히 드물죠.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은 90년대 이후에 거의 3명 이상 반대하는 경우가 한 9번, 10번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3명 이상은 진짜 거의 없는 경우고 네. 3명도 꽤 많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은 정말 알 수 없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원래 연준 전체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 거죠? 이렇게 금통위에서. 아, 12명입니다. FOMC에서 12명이요. 12명. 12명 중에서 그러면 다 12명이 다 투표를 한 거고 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3명이 이제 다른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그래요. 그 점도표 얘기를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점도표 얘기를 좀 해봐 주실까요? 아, 네. 네.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의원들이 한 18명, 19명 정도 되는 분들이 네. 예. 이제 뭐 성장률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네. 너는 내년에 얼마 될 것 같아? 얼마가 되어야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네. 찍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찍기입니다. 찍기. 연준 위원들의 이제 찍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무거나 찍는 나가 아니라 본인들의 이제 생각을 반영해서 네. 그 점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다는 뜻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점도표를 보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네. 뭐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 네. 또는 금리에 대한 예상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점도표는 정말 좀 재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뭐 언론상에서는 이제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이제 연준이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네.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점도표를 보면은 네.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서부터 0부터 위가 6까지 이렇게 레이스 있는데 지금 2점 얼마예요? 2.75부터인가요? 네. 2.5부터 한 4점까지 4%까지 쫙 다 있습니다. 분포도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오히려 내년 말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한 3명이 계셨고, 아, 그래요. 동결을 예상을 하시는 분도 4명. 네. 오히려 그 한 번 인하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4명. 네. 2번 인하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4명. 이렇게 아. 너무 퍼져 있으니까 예. 사실 이게 내년에 연준이 금리 한 번 인하할 거야라고 볼 수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금리 정책의 향방을 정하는 되게 중요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도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한 거죠? 고용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지금 최근에 6개월 동안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건에서 5만 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는 게 이게 연간으로 한 번씩 소위 말하는 수정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월간 경제 지표들은 이제 한 15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고 네. 한 1년이 지나서 전체 거의 전수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고용 숫자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네. 그 1년 동안 사실은 이제 없어진 기업들도 있고 새로 늘어난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네. 사실 월간으로 4만 5만 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1년 지나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네. 그런 수정한 거를 감안을 하면 오히려 최근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고용이 주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미국의 고용을 더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 그 금리 인하 여부와 수준을 지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이번에 FOMC 위원 간의 견해차가 이제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 더 지금 이제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더 시장이 예측하기에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내년 5월이라면서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내정자가 어느 정도 네.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임명한 의장은 아무래도 친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갈 거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의장은 금리 인하를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높죠. 않을까요? 네,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 이제 케빈 헤셋이라는 그 미국의 백악관 그 경제자문위원장은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네. 공급주의자세요. 공급주의자.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물가가 높으면 투자나 고용을 확 늘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을 확 늘려서 물가를 잡자라는 어떤 분이세요.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아, 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면 네. 물건값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네. 수요보다 공급이 셀 때 이제 물건값이 올라간다 이렇게들 네, 다들 네. 이해를 하시는데 네. 이거를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는 게 아니라 공급을 확 늘리면 네. 물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중시 경제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 내려야.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네.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되고 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분이 되면은 지금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네. 일단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의원들도 좀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연준 위원들이 네. 하원에 이제 통과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다 이렇게 좀 각자마다 스케줄이 있어서 네. 이게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준 의장이라고 해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지금 트리키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연준은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나온 이후로는 네, 네. 이 정책의 어떤 일관성 그리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의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합의 구조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가 나와봐야 한 명, 두 명.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네. 이제 지금처럼 의견이 너무 갈려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금리를 막 내리려고 하면은 네. 안에 있는 위원들과의 또 의견 차를 좁혀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연준도 보면은 이 12명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12명 중에 7명이 이제 연준 이사들이고 그다음에 5명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은행 총재들인데요. 네. 지역은행 총재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의 흐름,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를 과연 줄일 수 있을 거냐,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줄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펼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은 후에 미국 증시가 이제 화답을 했고요. 근데 우리는 또 증시가 오늘 초반에 좀 상승세인 것 같다가 이제 마지막엔 하락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증시에는 이번 금리 인하가 긍정적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고 많이 내릴 때마다 네. 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냐면 금리를 덜 내릴 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덜 그러니까 내린다는 게요? 이제 경기가 더 안 나빠지니까 네. 천천히 내리거나 네. 좀 두고 봐서 네. 경기가 더 나빠질지 아닐지 모르겠으니까 어. 천천히 내릴 때 또는 금리 인하의 어떤 막판 후반에 네.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3회 연속 내리긴 예.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천천히 가자라는 거잖아요. 아, 내년까지 지금 네. 많아야 한 번인 것처럼 지금 만약에 네. 된다라면 천천히 가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저는 미국 경제를 크게 나쁘게 보진 않는구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좀 특징적인 것은 네. 그 단기 채권을 또 사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단기 금리는 좀 더 국채를 사주면서 안정을 시키고 네. 장기 장기만, 금리는 네. 놔두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확대된다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립니다. 네.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그 예금 금리보다 네. 장기 금리인 대출 금리가 높을 때 그 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미국 경기는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공급 위주의 그 정책, 케빈 해리스의 정책이 지금 미국 전체 경제를 고려해 볼 때는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상무님께서는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물건값이 비쌀 때는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의 물가가 한 33%는 공산품 물가지만 미국의 3분의 2는 서비스 물가거든요. 네. 근데 서비스 물가가 뭐냐면 그냥 인건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 이민자를 많이 쫓아내면서 네, 인건비 부담이 커졌죠.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공급만 늘려서 금리만 내려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공산품 물가만 생각하면 안 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과연 지금의 물가와 지금의 성장률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할까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거나 네. 아니면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자극이 네.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가 또 1,500원 넘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환율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의 장기적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거의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인하는 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뭐 천천히 할 거다, 네. 봐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리 차이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분명히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지만. 네. 네. 이게 이제 빠르게 지속적으로 되기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아마도 뭐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전환되는 속도, 전환되는 과정에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그래도 환율이 더 예상합니다. 오를 만한 거는 조금 좀 네, 진정시키는 맞습니다.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최근 그 유진에서 발표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리포트를 보니까 그 미국 금리를 인하해도 국내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상무님 네. 그 증권사에서 지금 네, 보고서가 네.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시장에서 높아 있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팩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 9월 18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3번 내렸잖아요. 네. 3번 내렸는 동안에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하나도 안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네. 그 사이에 저희 한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60bp, 0.6% 포인트 이상 올랐고 예. 일본도 한 35
BP 정도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금리를 내리는데 왜 장기 금리는 올라가나?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의외로 또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를 높일 거야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국채 발행량이 너무 늘어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는 거를 반영하는 미래율이 흐름이 높아진다고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요. 국내 금리 상승 국면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논거에서 그런 거죠? 네. 원래 금리를 내리면은 사실 이제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채 구조가 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뭐 장기 금리는 떨어질 생각이 없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를 해도 이 중소기업이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산업이나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의외로 금리는 내리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때 오히려 금리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금에 있어서 여력이 있고 그런 좀 뭐 꼭 대형주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무래도 좀 우량한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뭐 중소형주보다는 좀 더 대형주에 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나요, 패턴이?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큰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 산타 랠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성우님? 저는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타 랠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유래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추수감사절부터 이제 연말까지가 워낙 대목이다 보니까 세일도 많이 하고 많이 사고 막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산타 랠리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뭐 저희도 사실은 이제 12월 달 연말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70% 가까이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산타 랠리를 너무 기대를 하는 것도 약간은 좀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산타 랠리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대부분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를 좀 반영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좋기는 보지만 저희가 10월 달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막 20%씩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한 2달 정도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까지는 소위 말하는 10월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숙취가 약간은 좀 남아 있어서 아마도 올라가되 가파른 랠리, 뭐 산타 랠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완만하게 지난 10월 달의 고점을 좀 쫓아가는 회복하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어떨까요? 저는 내년에 의외로 다크호스가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정부의 정책 기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공급 부족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활기를 띨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년에 코스피 5천 시대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내년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연말 내년 전망을 아직 회사 차원에서는 내지는 않으신 거죠? 벌써 나왔나요? 보통 증권사들이 이제 10월 말 11월 동안에 이제 연간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했고요. 수정 전망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때 걸 계속 가져가나요? 내년까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분기 지나면 또 조금 바꾸고 또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5월 달에 또 한 번씩 바꾸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 내년을 굉장히 좋게들 보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올해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힘들다는 게 뭐 주가가 못 오르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달마다의 어떤 변동성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98년, 99년이랑 지금을 되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도 이제 AI, 그때는 인터넷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98년에 저희가 IMF 외환 위기에 의해 코스피가 엄청 올랐는데 99년에 주가가 87%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한 해 동안 20%가 넘는 큰 조정이 두 번이나 있었고 네. 10%가 넘는 조정을 또 두 번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오르는 것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주가가 오르기는 많이 오를 텐데 아마도 변동성도 함께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삭과 고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변동성에 잘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내년은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올해 그 이제 반도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대장주가 뭐 이끌어 간다든가 사실 몇몇 그 수요 업종이 딱 이렇게 정해지면서 웃는 분들도 많지만 코스피에서 한 반 정도는 갖고 계신 분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것도 데이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내 거만 안 올라 이런 분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좀 차별화된 좀 소외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너무 수출만 좋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수출도 반도체하고 뭐 조선 일부 산업들만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내수 산업 또는 내수 소비나 투자와 관련된 산업들에서 전반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확실한 것만 해야죠.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은 분명히 꼭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 네. 반도체 같은 거는 흔들리더라도 꼭 참고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이런 그 양극화가 조금 진정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되었던 업종들에서도 약간은 좀 빛이 들어오니까 네. 너무 쏠리지 않는 선에서 내년도 투자 계획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